말도 안 됩니다. 케빈이 소리쳤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최고 수재. 미 국무부가 점 찍은 차세대 전략가였죠. 천년간 짓밟힌 땅이 어떻게 중심이 됩니까? 스크린에 붉은 화살표들이 쏟아졌습니다. 몽골 30만 대군, 일본 20만 침략군, 청나라 50만 병력, 한국전쟁 200만 군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터였던 한 땅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 미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같은 지도 위에 다른 선들이 그어졌죠. 데이터 센터 500개, 해저 케이블 30개 노드,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4대 강국의 전략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교차했습니다. 에릭 바론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주를 설계로 바꿨다고? 그날 지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하하. 강의실 전체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릭 바론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30년간 지정학을 가르쳐온 석좌 교수죠.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국방부 자문을 15년간 해왔습니다. 제 논문은 세계 대륙의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방금 제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맥으로 나라를 지킨다고요? 중세도 아니고요? 케빈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 목이 조여왔습니다. 강의실은 케네디 스쿨 3층 C-2-1-5였습니다.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강의실이죠. 오늘은 100명 정도가 왔는데 전부 석사 이상이었습니다. 절반은 각국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미 국무부, 영국 외교부, 프랑스 국방부 출신까지 있었죠. 이들 앞에서 제 이론이 조롱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노를 삼키며 입을 열었죠. 케빈 씨, 산맥은 중세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리는 시대를 초월하죠. 케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핵과 미사일 시대입니다. 산 따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떴죠. 붉은 선 하나가 세로로 그어져 있었는데 태백산맥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입니다. 동과 서를 가르는 칼날이죠. 서해와 동해는 천연해자이고 한강과 낙동강은 내륙방어선입니다. 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고대 전략 아닙니까? 21세기엔 무의미합니다. 제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느꼈죠. 30년 연구가 흔들리는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리는 운명입니다. 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죠. 그럼 왜 한국은 분단됐습니까? 케빈이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천년 요새라면서요? 왜 남북으로 갈라졌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개의 시선이 저를 뚫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케빈의 질문은 제 이론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지리가 운명이라면 왜 막지 못했는가? 저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고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지리적 요충지는 항상 전쟁터였습니다. 그럼 저주 아닙니까? 존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새가 아니라 함정이죠. 비웃음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천천히 세 글자를 썼죠. 지리.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케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골적이었어요. 존은 노트북을 덮었죠. 더 들을 가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패배를 느꼈습니다. 아니, 패배가 아니라 무력함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뒷줄에서 손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어요. 교수님. 여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인이었죠. 이름은 미나박이었습니다. 요새의 의미는 변했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돌렸고 존이 눈살을 찌푸렸죠. 저는 그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미나가 일어서서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띄워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나의 화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래프 하나였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원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반경 1000km였습니다. 그 안에 도시 이름들이 박혀 있었죠. 베이징, 도쿄, 상하이, 타이베이, 오사카. 이 원 안에 세계 GDP의 30%가 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방어선이 아닙니다. 경제와 기술의 거점이에요. 케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존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진지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심장이 2번 뛰었어요. 요새의 의미가 변했다고. 그 한 문장이 제 30년을 흔들었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침묵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서 있었고 스크린에는 그 원이 떠 있었죠. 베이징, 도쿄, 상하이, 타이베이가 전부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지도를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맥과 바다만 봤지 그 위를 흐르는 경제의 선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미나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그래프였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였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GDP 성장 추이.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 100억 달러에서 2020년 4조 달러까지 400배 성장이었습니다. 케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까 그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존도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지리적 조건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한 결과예요. 삼면이 바다라는 제약을 해상무역의 관문으로 바꿨죠. 강대국 사이라는 압박을 외교적 균형의 지렛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방어라면 지금은 그 위에 네트워크가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반도는 자연 요새에서 디지털 요새로 진화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 운명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했던 거죠. 불완전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확장이었어요. 미나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지도 위에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었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굵은 선들이 전부 한반도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해저 케이블, 반도체 공급망. 미나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한반도 주변에 집중돼 있어요. 왜일까요? 지리적 중심성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이론이 맞았던 겁니다. 다만 적용 방식이 바뀐 거예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케빈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미나의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혁신지수 세계 5위, 특허 출원수 4위, 문화 콘텐츠 수출 600억 달러.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던 거죠. 미나 씨.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럼 당신이 보기에 한반도의 지리적 의미는 뭡니까?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차로입니다. 교수님은 요새라고 하셨지만 저는 교차로라고 봅니다. 모든 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교차로를 설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교차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새는 막는 겁니다. 그러나 교차로는 연결하는 거죠. 저는 막는 것만 봤습니다. 연결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화살표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동남아시아, 서쪽으로 다시 대륙으로 이어지는 선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30년간 연구하신 지정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연결의 언어로 읽어야 해요. 요새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이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진화시킨 겁니다.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리적 저주는 없다는 겁니까?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제약을 기회로 만든 겁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은 여전히 그 지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말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본 지도와 같은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지도였죠. 선이 아니라 관계가 보였습니다. 벽이 아니라 문이 보였어요. 그날 저는 한 학생에게서 세계를 배웠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미나가 자리에 앉았죠. 그러나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분필이 들려 있었고 뒤로는 질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죠. 이제 그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케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정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제 화면을 띄워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케빈의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반도 지도였는데 붉은 화살표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몽골, 동쪽에서 일본, 서쪽에서 청나라, 남쪽에서 미국. 화살표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이 땅은 천년간 전쟁터였습니다. 케빈이 화살표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교수님, 이게 축복입니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케빈의 논리는 정교했어요. 사실만을 나열했고 감정을 배제했죠.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중심은 불행입니다. 케빈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나 씨가 말한 교차로 맞습니다. 그러나 교차로는 충돌의 지점이기도 해요. 모든 세력이 원하는 땅, 그래서 모두가 짓밟고 간 땅. 이게 한반도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케빈의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지리적 중심성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었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이 틀렸다.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나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케빈 씨, 그건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케빈이 돌아봤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라고요? 네.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역사를 피해로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전쟁이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침략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미나가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이번엔 다른 그래프였습니다. 1953년부터 2023년까지 7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서 32,000달러로 증가했어요. 500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혁신지수, 특허 출원수, 문화 콘텐츠 수출액. 케빈이 보여준 붉은 화살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주는 반복됐습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졌어요. 그걸 바꾼 건 지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설계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말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지리의 운명론이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데 두렵지 않았거든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천천히 세 개의 원을 그렸죠.
첫 번째 원에 저주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원에 축복, 세 번째 원에 역동성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케빈 씨 말이 맞습니다. 지리적 중심은 저주였어요. 미나 씨 말도 맞습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배운 건 이겁니다. 세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축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축복을 역동성으로. 이게 전략이에요. 강의실이 침묵했습니다. 케빈이 천천히 앉았고 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방금 내 손으로 내 이론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진실이 솟고 있다. 지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건 제 고정관념이었어요. 미나는 제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진화시킨 거죠. 그날 저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털지 않았어요. 칠판에 적힌 세 개의 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저주, 축복, 역동성. 이 세 단어가 오늘 강의의 전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적 중심은 저주입니다. 케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발칸 반도를 보십시오. 유럽의 화약고라 불렸죠.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지도에서 3번이나 사라졌습니다. 중동은요? 여전히 분쟁 지역이에요.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고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전부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전부 지리적 중심부에 있었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분단국가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중 하나죠.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빈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실만을 나열했고 현실을 직시했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제가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하지도 않았다.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교수님께서 30년간 연구하신 지정학 이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예요. 지리는 운명이다. 중심에 있는 나라는 불행하다. 이게 아닙니까?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지리라는 글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 글자를 쓴 게 불과 1시간 전이었는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케빈 씨. 미나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건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케빈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피해자의 관점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맞아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틀렸어요. 저주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케빈 씨가 말한 발칸 반도, 폴란드, 중동 전부 맞아요. 그들은 지리적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다릅니까? 미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어요. 하나는 북한, 하나는 남한이었습니다. 같은 지리, 같은 역사,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같은 땅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전쟁을 겪었고 같은 분단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왜 다릅니까? 지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선택 때문이에요. 그래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1인당 GDP 32,000달러, 북한은 1,000달러 미만. 남한은 민주주의 지수 8위, 북한은 최하위.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다른 길을 걸은 겁니다. 저주는 반복됐지만 결과는 달라졌어요.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바꾼 건 지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설계한 거예요.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을 개발했고 외교로 균형을 잡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놓친 게 뭔지를 말입니다. 저는 지도만 봤어요. 산맥의 높이, 바다의 깊이, 강의 흐름. 그러나 그 위를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택하는 인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교수님,
미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케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정학은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정학은 여전히 유효해요. 다만 해석이 바뀐 겁니다. 저주에서 기회로, 운명에서 설계로. 교수님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어요. 진화가 필요할 뿐이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지리의 운명론을 잃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지리의 설계론이 들어섰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칠판의 세원을 다시 봤습니다. 저주, 축복, 역동성. 이제 이 단어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순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주를 설계로 바꾼다면 그게 바로 전략이 아닐까요? 그날 저는 내 이론의 무덤 앞에서 새로운 언어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지도였는데 그냥 지도가 아니었어요. 4개의 색깔로 된 화살표들이 한반도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서쪽에서 왔습니다. 중국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파란색 화살표는 남쪽과 동쪽에서 왔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죠. 초록색 화살표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신동방 정책.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가 동쪽에서 왔어요. 일본 산업 네트워크. 4개의 화살표가 전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였어요. 강의실의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 지도를 바라봤죠. 케빈의 입이 벌어졌고 존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지도를 봐왔지만 이렇게 본 적은 없었어요. 산맥과 바다만 봤지 그 위를 흐르는 힘의 선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현재의 동아시아입니다. 미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려 하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해양 동맹을 구축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현대화하며 신동방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 공급망 재편을 통해 아시아 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죠. 화살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어요. 4개의 선이 천천히 한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빛이 터졌죠. 모든 전략이 여기서 만납니다. 미나의 손가락이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리적 필연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제 이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완성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나는 본다. 세계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그 점이 내가 무시했던 작은 반도였다. 미나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다른 데이터들이 겹쳐졌어요. 데이터 센터 밀집도, 해저 케이블 경유지,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조선 산업 집적지. 하나씩 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한반도 주변이 더 밝아졌습니다. 교수님, 기술이 지리를 극복했다고들 하죠. 미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리가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을 정한 겁니다. 해저 케이블이 왜 여기를 지나갑니까? 데이터 센터가 왜 이 지역에 모입니까? 반도체 공장이 왜 여기 있습니까?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최단거리, 세계 GDP 30%가 모인 반경. 1000km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인한 안정적 냉각 시스템, 우수한 항만 인프라. 이 모든 게 지리입니다. 존이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통통 튀는 소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울렸어요.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4개의 화살표가 교차하는 그 지점.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하나로 모이는 곳. 그곳이 한반도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교수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는 막는 겁니다. 그러나 교차로는 연결하는 거예요. 한반도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닙니다. 네 개 세력의 균형점이죠. 그리고 그 균형을 설계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말랐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계시였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파란, 초록, 노란 선이 하나로 모이는 그 지점을 말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도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지정학은 더 이상 지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이 모이는 곳, 그곳이 균형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날 한 지도에서 세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지도가 떠 있었어요. 네 개의 화살표가 한반도에서 교차하는 그 지도 말입니다. 케빈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톤이었죠. 교수님, 그런데 분단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핵 위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나 씨가 보여준 데이터들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을 겨누고 있죠. 이게 균형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케빈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찔렀죠. 저는 이번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케빈 씨, 위협은 저주가 아닙니다. 설계의 시험이에요. 케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인정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천천히 두 단어를 썼죠.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제약 기획. 화살표까지 그렸어요. 지리적 제약, 자원의 제약, 인구의 제약. 저는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제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케빈 씨가 말한 분단과 핵 위협까지 더하면 최악의 조건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미나의 그래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400배 경제 성장, 세계 혁신 지수 5위, 문화 강국.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약을 기회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그건 운도 따랐던 거 아닙니까? 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인적 자본에 투자했어요. 시장이 작으니까 수출주도 경제를 설계했죠. 안보가 불안하니까 동맹 외교를 강화했고 분단 때문에 더 강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운입니까? 전략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확신 때문이었죠. 3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진 자리로 바람이 통했어요.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30년간 저는 벽을 쌓아왔습니다. 지리는 운명이다. 중심은 불행이다. 요새는 고립이다. 이런 벽들이었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벽이 무너졌어요. 미나 씨가 보여준 데이터, 케빈 씨가 던진 질문, 여러분의 눈빛. 이 모든 게 제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버드 석좌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공기가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벽이 있을 때는 몰랐던 바람이 불더군요. 케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리는 여전히 중요해요. 다만 제가 틀린 건 해석이었습니다. 지리를 벽으로 봤죠. 그러나 지리는 무대였던 겁니다. 그 위에서 연극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칠판의 화살표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제약에서 기회로. 이게 한국이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배운 겁니다. 미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지정학을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요새가 아니라 균형을 가르치겠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말하겠어요. 운명이 아니라 설계를 이야기하겠죠.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기립이 박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케빈이 일어섰고 존도 일어섰습니다. 미나는 이미 서 있었죠. 결국 100명 전부가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날 배웠다. 나는 틀렸다. 그러나 그 틀림 덕분에 배웠다. 칠판을 다시 봤습니다. 제약 기회. 그 화살표가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요새에서 균형으로, 벽에서 바람으로, 고립에서 연결로. 이게 오늘 제가 배운 언어였습니다. 요새는 고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연결의 예술이었어요. 저는 요새를 설계했지만 균형에 매료되었습니다. 학문은 방어가 아니라 해석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6시간 동안 단 한 줄의 문장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칠 수 없었어요. 한반도는 요새가 아니라 교차로였다. 이 문장을 쓰기 위해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인정하기 위해 단 하루면 충분했죠. 왜 칠 수 없었을까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강의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나가 보여준 그래프들, 4개의 화살표가 한 점으로 모이는지도, 케빈이 던진 질문들.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는 그 질문에 강의실에서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던 겁니다. 지리는 조건을 주었고 결과를 만든 건 사람이었어요. 한국은 그 조건을 읽었고 설계했고 실행했죠. 삼면이 바다라는 제약을 해상무역의 관문으로 바꿨습니다. 강대국 사이라는 압박을 외교적 균형의 지렛대로 전환했어요.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인적 자본의 극대화로 돌파했죠.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1988년 제가 쓴 논문이었어요. 더 포트러스 시리 지아그러피 에즈 데스터니. 제목부터가 오만했죠. 지리가 운명이라니요. 아닙니다. 지리는 무대였을 뿐입니다. 그 위에서 연극을 만드는 건 인간이었어요. 화면을 내리며 제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산맥은 방어선이다. 맞습니다. 해협은 해자다. 맞아요. 중심부는 전쟁터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왜 이 문장들이 이제는 불완전하게 느껴질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지도만 봤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를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부딪히고 있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조심스럽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아직도 깨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 씨도 잠을 못 자는군요. 오늘 강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요. 미나가 커피 한 잔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30년 이론이 흔들렸는데 말입니다. 미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흔들린 게 아니라 진화한 거예요. 교수님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대가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미나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정학의 결론은 뭡니까? 미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정학의 결론은 지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내가 뭘 보여줬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요. 미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이론을 고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학생의 말을 들으셨죠. 틀렸다고 인정하셨고요. 그게 진짜 학자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깨달음 때문이었죠. 창밖 햇살이 책상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지도를 비췄어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한반도 지도 말입니다. 햇살이 그 지도의 한반도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었죠. 지도는 끝나지 않았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만 읽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읽기를 계속하실 분이 교수님입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 선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산맥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습니다. 길이었죠. 바다는 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달이었어요. 나는 드디어 이해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균형은 정적이 아니야.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어. 요새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움직이죠. 한쪽이 기울면 다른 쪽이 조정하고 압력이 오면 흡수하고 분산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정적인 방어가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이었던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달콤했어요. 미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이제 쓰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 수 있을 것 같네. 아니, 써야겠어. 미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나도 배웠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더 많이 배웠을 거야. 미나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요새가 아니라 교차로였다. 균형을 설계하는 국가, 그 자체로 전략이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 한 문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 학기가 흘렀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케네디 스쿨 3층, C-2-1-5였어요. 그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바뀌어 있었죠. 미나가 교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교였어요. 손에는 출석부를 들고 있었고 학생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죠. 존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그 풍경을 보고 있었죠. 한 학기 전 이 강의실에서 제 30년이 흔들렸습니다. 요새라는 단어가 조롱을 샀고 질이라는 개념이 도전받았죠. 그러나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벽이 무너진 자리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100개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한 학기 전과는 달랐죠. 교단에 섰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고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균형의 언어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천천히 세 단어를 썼습니다. 지리, 선택, 균형. 화살표로 연결했어요. 지리, 선택, 균형. 여러분, 한 학기 전 이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의 이론을 흔들어 놓았죠. 그 학생 덕분에 저는 30년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날 이후로 지정학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도를 볼 때 이제는 선만 보지 않아요.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그 선들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산맥이 막는 게 아니라 연결한다는 것, 바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존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저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심이 균형의 자리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지리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어떻게 읽느냐가 운명을 만들죠. 칠판에 세 단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지리는 무대예요. 선택은 연극이고 균형은 그 결과입니다. 한반도가 보여준 건 바로 이 과정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집중하고 있었죠. 미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익숙한 지도가 떴어요. 4개의 화살표가 한반도로 모이는 그 지도 말입니다. 한 학기 전 우리는 이 지도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지도를 처음 제대로 봤어요. 요새가 아니라 교차로를 본 겁니다.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요새는 막습니다. 그러나 교차로는 만나게 하죠. 요새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움직여요. 한국이 선택한 건 요새가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약을 기회로, 저주를 설계로, 고립을 연결로. 이게 균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21세기 지정학이에요.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케빈과 존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나갔죠. 미나도 자료들을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지리 선택 균형. 세 단어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분필을 집어 천천히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요새는 무너져야 균형이 된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학기 전 저는 요새를 설계하는 학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벽을 쌓던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된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너머로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대서양을 건너 유럽이 있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어딘가에 한반도가 있었어요. 4개의 힘이 만나는 그곳, 균형의 자리. 제가 30년간 보지 못했던 그 중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묻은 분필 가루를 털었어요. 가루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별가루 같았죠. 바람은 여전히 분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강의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죠. 요새에서 균형으로, 벽에서 바람으로, 고립에서 연결으로. 이게 제가 배운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로 저는 다시 세계를 읽을 겁니다.